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미존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무려 0.75%나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미국 증시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S&P 500은 1.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5%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 증시에서 환호를 지른 이론은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근심거리가 인플레이션이 아니었나. 따라서 연준에서 정말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하루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목요일 날 장세를 좀 살펴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S&P 500이 무려 2.5% 넘게 빠져 있고요.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2.4%,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무려 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만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지금 주식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걱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누구나 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리세션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시장 금리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되면 가게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우리 소비자들의 심리 역시도 굉장히 좀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미국 경제는 리세션으로 빠져들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런지, 미국 증시는 어디로 가게 될런지,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과연 리세션과 이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리세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자, 6월 17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리세션에 대한 미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총 2개의 아티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예정인데요. 두 아티클 모두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방문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배우고 있는 Wealth of Common Sense라는 웹사이트에서 발제된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두 타입의 베어 마켓이 있다. 우리가 보통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을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베어 마켓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우리는 종종 이 단어를 듣고 있다. 어떠한 용어를 듣고 있냐면 소프트 랜딩, 그리고 하드 랜딩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소프트 랜딩은 보통 한국어로 경착륙이라고 부르고요. 하드 랜딩은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지금 그래프 하나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US 인플레이션 레이트, 따라서 1940년부터 지금까지 이 미국 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치솟았던 이러한 시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던 이런 시기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검정색으로 약간 어둡게 표시된 음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자,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보일 때 이 리세션이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세션이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치솟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지금 리세션이 왔는데 인플레이션은 관계가 없었다.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여기 2000년대 보시면 역시 리세션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치솟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따라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리세션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을 때는 항상 리세션을 가지고 해결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8.6%
20%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리세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정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는데요. Each time inflation went over 5%.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4%, 4.5%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8.6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5% 이상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항상 리세션이 바로 그 다음에 오든지 아니면 짧은 텀을 두고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역사적인 그런 통계를 봤을 때 5%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는 리세션이 바로 뒤따라오거나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드 랜딩은 뭐냐면요, 페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랐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이 경기가 망가지면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경착륙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연착륙 같은 경우는 적당히 올린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금리 수준을 잘 설정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잘 막아낸 데 동시에 이제 경기가 망가지는 것까지 보완을 해냈다, 막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경착륙, 연착륙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자넷 옐렌이 나오는데요. 자, 자넷 옐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연준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without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세션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한 충분한 그런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정치인의 얘기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넷 옐런 장관의 말만 믿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지만 리세션에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중한 우리의 자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재무부 장관 말만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마찬가지죠. 자, 미국이 과연 리세션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페드는 트레드 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기준 금리를 적정한 수준까지 올려서 금리 인상을 정확하게 딱 필요한 수준까지 올려서 인플레이션은 잡아내고 그 다음에 리세션으로 들어가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차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 리세션과 함께 베어 마켓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1928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예전에 대공황이 나타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공황 같은 경우는 주가가 86%나 빠졌죠. 그런데 그거 말고는 40%, 29%, 54%, 28%, 36%, 가장 최근에 와서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49%, 2007년, 2009년까지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56.8%나 주가가 빠진 적이 있고요. 2020년,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 한 달 동안 베어 마켓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33.9%까지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해당 기간에 베어 마켓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가,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보니까요, 보통 이 리세션과 함께 진행된 베어 마켓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39.4%가 하락을 해야 정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증시가 21% 정도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만약에 미국의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지금 빠진 거에 한 2배 정도는 빠져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평균 기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같은 경우는 이 베어 마켓이 한 6개월도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1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200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390일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리세션과 함께 찾아오는 베어 마켓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수치처럼 적어도 40% 정도 주가가 빠질 것이다. 그리고 한 1년 넘게 이러한 하락장이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주식시장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는 항상 리세션과 함께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리세션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요 막 파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잃게 되고 그러면 지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가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오냐 오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는 있는데요. 리세션 없이도 베어마켓은 많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90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미국 증시가 리세션 없이 베어마켓에 들어갔던 게 총 11번이나 됩니다. 자, 1928년부터 2022년까지 11번의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리세션 없이 그리고 베어마켓이 나타났던 경우는 항상 한 26% 정도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평균 기간도 202일로 비교적 굉장히 짧습니다.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베어 마켓이 끝난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죠. 두 가지의 베어 마켓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베어 마켓은 리세션과 한꺼번에 발생되는 따라서 리세션 때문에 그 베어 마켓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리세션이 찾아오지 않고 회복해버리는 그런 베어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 두 번째죠.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고 베어마켓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가는 한 26%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한 200일 정도 지속되는 그런 베어마켓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11번 정도 미국 역사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고요. 자, 반면에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것은 리세션과 함께 발생하는 그런 베어마켓입니다. 왜냐하면 11번 그리고 여기는 14번이잖아요. 자, 미국 역사에서 총 14번 발생했었던 리세션과 함께 발생되는 베어마켓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39.4%나 떨어져야 마무리가 되고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무려 한 13개월 정도, 1년하고도 한 달 정도를 더 견뎌야 우리가 베어마켓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일단은 베어마켓이 만약에 리세션과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면, 따라서 베어마켓이 그냥 혼자서 온다면, 리세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다. 하지만 만약에 리세션이 이 베어마켓과 동반이 된다면 주가의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견디어내야 이 베어마켓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고 재야 되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페드를 믿는다면, 페드가 이 리세션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에 다 왔다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26%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적으로 베어마켓이 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이번 경기 하락 없이, 리세션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을 하신다면 지금은요 오히려 반도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고 기간적으로 봐서도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은 조금 더 지나야 그래야 베어마켓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 베어마켓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의 베어마켓은 리세션과 함께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베어마켓은 리세션이 없이 베어마켓만 존재하는 그런 시나리오다. 여기서 이제 두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미 베어마켓에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요, S&P 500 기준으로 3,674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23% 이상 폭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통 20% 이상 S&P 500의 주가가 빠지면 그거를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베어마켓은 이미 시작됐다. 자, 그러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베어마켓의 모습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읽어볼 기사의 제목은요, 베어마켓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베어마켓에 이제 입성을 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베어마켓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투자에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명한 레슨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13번째 20% 이상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어마켓이 총 13번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쭉 정리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베어마켓은 2022년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8%라고 써 있는데 오늘 떨어진 것까지 합치니까 이제 23% 이상 떨어졌죠.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아까는 이제 베어마켓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리세션과 함께 나타난 거 그리고 리세션 없이 나타난 거를 구분을 했었는데 이거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13번의 베어마켓을 합쳐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32.7% 정도가 하락하는 것이 베어마켓이었고 그리고 평균 기간은요 351일입니다. 따라서 한 1년 정도 지속되는 것이 베어마켓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미 베어마켓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아까처럼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 9번째로 길게 진행되고 있는 베어마켓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디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32.7%가 빠지는 것이 베어마켓이지만 중간치를 보면 조금 낮습니다. 한 28% 정도가 하락하는 것을 베어마켓으로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평균 기간은 351일이었지만 중간치를 보면요. 240일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한 중간적으로 보면 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베어마켓이 진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모든 베어마켓들은 각자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니까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베어마켓은 역시 그 전의 거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부르는 본드 있잖아요. 미국 국채, 요 본드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채권의 금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채권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폭락을 면치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20년짜리입니다. 20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려 34%나 폭락을 해버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빠진 것보다 오히려 지금 본드가 미국 채권이 오히려 더 빠졌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34%나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국채의 가격이 빠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말이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금리와 가격은 거꾸로 가기 때문이죠. 자, 2022년 1월 달부터 금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2년짜리 국채 금리는 0.7%에 불과했었거든요. 불과 5개월 전이죠. 지금 6월이고 1월 달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3.4%까지 올라갔고요. 10년 국채 금리는 1월 달에 1.6%였는데 지금은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기지 금리가 나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죠.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레이트는 3.0%였는데 지금은 6%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모기지 갚는 사람들은 2배 이상 돈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것도 어려운데 너무나 짧은 기간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채권의 금리와 주식 가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좀 냉소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연준에서 레스큐, 우리를 구해주러 와야 된다. 베어마켓이 나타나면 보통 연준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됐다는 거죠. 오히려 연준이 베어마켓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마켓, 특히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베어마켓은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다.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본드마켓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보통 채권하고 주식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의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봤었던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베어마켓이 진행됐는지 요거 말고도요, 두 가지 정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인플레이션, 즉 이 당시에 베어마켓이 각각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치솟았는지 거기에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평균을 살펴보시면 이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베어마켓이 나타나면 5% 정도의 평균을 유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4.8%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바라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 기간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948년부터 1949년을 보시면요,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금 8.6%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9.5%라는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 2.4%밖에 되지 않았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국채 금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때 전쟁 상황이나 지금 코비드를 이기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확대된 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1980년에서 1982년은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 12.6% 엄청나죠. 자, 그런데 10년 국채 금리는 더 높습니다. 12.7%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폴 버커라는 사람이 연준의 의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폴 버커의 별명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은요 10년 넘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폴 버커가 이때 12.7%나 되는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거든요.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솟았던 그런 레이트이다. 따라서 지금과는 약간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지 지금 1년도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때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도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12%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볼 부분이요, 필자의 주장, 이 필자가 이 기사를 쓴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나는 좋아한다.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고 베어마켓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요, 항상 그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지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항상 V자 반등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 힘을 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어마켓은요 리세션이 하나의 피처로 봐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리세션 그러면 굉장히 좀 어글리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벌레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요 항상 찾아오는 것이 베어마켓이고 리세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베어마켓은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생각난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팬데믹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베어마켓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즉 금리가 예전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단 6개월 만에 금리가 더블을,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거기에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가솔린 가격, 즉 휘발유 가격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가격도 치솟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식 가격이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2배 상승하는 그런 경우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2008년하고 비슷한 그런 주식시장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8년에는요 하락장이 어느 정도
정도 좀 심각했냐면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도 56%나 빠졌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도 2008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지금 23% 빠진 건 아직 반도 도착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보통 더욱더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수익률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이 과연 어디쯤인지, 따라서 지금 앞으로 6개월 후에 지금 현재보다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폭락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아티클에 그 교훈이 나오는데요. 버나드 바루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조금 더 겸손해져라. 언제 겸손해져야 되냐면 만약에 시장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준다면, 따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해라. 겸손해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거보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언제 그러냐면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로 흘러갈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혼란을 맞게 되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정서가, 이 감정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피하기 어려운 커다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스탠리 드렁큰 밀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주식 관련 컨퍼런스에 등장을 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최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겸손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죠. 자, 올해가 45번째 이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CIO가 된지, CIO가 주식 관련 기관의 대표를 우리가 보통 Chief Investment Officer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직책을 만드니 4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베테랑 투자자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 이렇게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논문에서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마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지금 45년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대부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단 한 치 앞도 나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치 앞을 좀 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45년 동안 CIO를 하신 분들도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굉장히 좀 자신을 낮추고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도 괜찮고 저렇게 가도 괜찮은 그런 시나리오, 그런 정책, 그런 스트래티지를 짜서 우리 주식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좀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주식을 다 팔고 나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 투자자가 지수에 비해서 항상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자꾸만 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주식 시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와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요, 이 시기,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너무나 떨어지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남아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투자 상황, 지금 개인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전략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전략은
전략은요, 내가 가진 개인적인 여건하고 맞는 전략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달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계셔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베어마켓이 앞으로 6개월 더 진행이 되건 1년 더 진행이 되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추가적으로 매달 500만 원, 1000만 원씩 투여를 하면서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베어마켓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10%, 20%, 30% 더 떨어질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100% 나의 자금을 다 주식시장에 넣어놨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0%의 자금을 다 지금 주식시장에 던져놨다는 것은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두 번째 기사에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자세를 버려야 된다.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할지 반등하지 못하고 더 추가적으로 폭락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우리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가 한 80세가 넘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고 100% 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갔다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는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반등하면 좋죠. 80% 남아 있으니까 이 반등하는 추세를 즐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베어 마켓이 나타났을 때는 20%의 현금을 활용을 해서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면서 나중에 반등하면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삼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 여건,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를 하셔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들의 경제 여건,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식시장에 투여하는 그런 투자 자금을 고려하셔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꼭 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